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제 이번에 제조간접비 배부율이에요. 제조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선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직접 노동시간이나 기계 가동시간이나 직접 노무원가 등의 기준이 이용된다.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원가회계 영역에서는 직접 노동시간, 기계 가동시간, 직접 노무원가 등의 기준을 사용하는 걸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최근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공부해왔죠. ABC 원가 계산이라는 거. 그죠? 원가를 부문별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활동별로 집계해가지고 그 원가 동인에 따라가지고 배부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어떤 형태의 다품종, 품종이 점점점 다양화되는 경우에, 혹은 간접비의 비중이 굉장히 커가지고 원가 계산할 때 전통적 원가 계산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원가에 왜곡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들의 기업들이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도입을 하죠. 물론 활동별로 원가 동인을 뽑아내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죠.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전통적 원가 기준, 원가 배부 방법인 직접 노동시간, 기계 가동시간, 직접 노무원가, 이 기준은 그러면 합리적이냐? 그것도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죠. 아무튼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이용한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율과 사전에 설정된 예정 원가를 이용한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있다. 자, 요 얘기죠. 자, 재무부분 계정에 집계가 될 때,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이 제조간접비가 실제 발생된 걸 가지고 배부를 하면 실제 원가 계산이죠. 그죠? 그런데 제조간접비 예산을 사용하는 거 있죠. 예산. 요게 예정치를 쓰는 거였죠. 예정치.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공부했었죠. 기억나죠? 제조간접비 실제치를 가지고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려면 우리는 12월 31일이 돼가지고 제조간접비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다 집계를 해야 된다고. 그럼 그전에는 원가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불편함이 있었어.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얼마만큼 발생할 건지 사전에 예정치를 뽑아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 그게 정상원가 계산이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이용한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율, 예정 원가를 이용한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있다. 그죠? 그럼 실제치를 넣으면 실제, 예정치를 넣으면 그죠? 정상원가 계산. 자, 제조간접비 예산 편성 방법. 제조간접비를 부문별 개별비와 부문별 공통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제조간접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편성하는 조직 구조상의 책임 구분에 의한 편성 방법이 있고, 개별비와 그죠? 공통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제조간접비를 원가 행태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는 조업도 변동에 따라 하는 조업도 변동에 의한 편성 방법이 있다. 아까 변동 제조간접비냐, 고정 제조간접비냐,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변동 제조간접비 예산은 일단 생산량 수준에 따라서 변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목표 생산량의 배부 기준 수량과 배부율을 곱해. 그리고 고정 제조간접비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미리 산정을 해가지고 다 더하면 제조간접비 예산이 나온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조간접비 예산이 여기는 부문별로 지금 집계를 해놨어요. 부문별로 해가지고 그죠? 간접 재료비도 되고 간접 노무비도 되고 나머지 간접 경비들, 그죠? 이게 A 제품, B 제품에 어떻게 배부가 될 건지, 그때 배부 기준은 뭔지, 그걸 가지고 배부율대로 배부를 해서 총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예산을 짠다. 예산을. 자, 다음 페이지. 수행 내용 돼 있죠. 그죠? 제조간접비 예산 수립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별거 볼 건 없는데 이거 하나만 봅시다. 재료, 자료, 기기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밑에 안전유의사항을 한번 봐봐요. 안전유의사항에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과 원가의 종류를 고려해야 된다. 어떤 원가의 종류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또 구분을 할 거고,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설비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판매량 얼마만큼인데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찍어내야 된대. 기말 재고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걸 찍어낼 수 있는 설비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종업원의 충원 없이 목표 생산량의 달성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이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시간 내 근무 수당을 주면서 시간 내 근무를 돌릴 거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제조간접비를 변동과 고정으로 구분하고 배부율도 산출해야 된다. 자, 밑에 수행 순서 이렇게 돼 있죠.
재고 수준 정책에 따라 차기연도 목표 생산량을 계산한다. 예상 판매량 목표표 확인하고 재고 수준 얼마만큼인지, 제품 재고 정책과 자원 조달 상황,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차기 연도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얼마만큼 둘 건지 요거를 결정을 한다. 그리고 제품 수급을 검토해가지고 기말에 기말 제품 재고량이 이미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이게 기초 재고가 될 거니까. 예산 판매량 목표에 내년에 기말 제품 재고량을 합한 후 단기말에 제품 재고량을 차감, 그러니까 내년에 판매할 거, 그러면 그만큼 판매할 거, 거기에 기말 재고를 더하고 기초 재고를 차감하면 내년에 생산해야 될 생산 예산이 나온다. 그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목표 생산량 설정식은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원재료를 얼마만큼 조달해야 되느냐, 생산 예산 목표를 확인을 하고 한 단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재료를 재료별로 다 확인을 하고 생산 예산 목표와 한 단위 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의 양을 곱해가지고 소비될 재료의 양을 산출한다. 그죠? 그리고 4번에 차기 연도에 소비될 원재료의 양과 원재료 구입 단가를 곱해서 차기 연도에 원재료 소비 예산을 편성을 하고, 5번에 원재료 재고 정책을 확인해 가지고 기말 재고를 얼마만큼 놔둘 건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7번에 차기 연도에 기말 원재료 그리고 원재료 구입 단가를 곱해 가지고 차기 연도에 목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결정을 한다. 8번에 당해 연도 재무상태표상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게 다음 연도의 기초 재고가 되겠지. 그리고 9번에 내년에 찍어내야 되는데 필요한 원재료 그리고 기말에 남겨둘 원재료 더하고 올해 말의 원재료 기초 재고를 차감하면 내년에 얼마만큼 사와야 되는지 구매 예산이 책정이 될 거다. 그죠?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에 산식으로 있네요. 원재료 조달 예산 이래가지고. 됐죠? 아까 했던 거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직접 농업이 예산을 수립한다. 그죠? 생산 몇 개 할 건지 목표를 확인하고, 이미 지금 근로자 수가 몇 명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생산 일보라는 거 매일매일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해서 생산량을 확인을 해본다. 얼마만큼 캐파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4번에 급여 대장을 검토해 가지고 생산량을 보고 이 생산을 하려면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근무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급여로는 얼마가 나가는지를 확인을 한다. 그리고 5번에 생산량을 근무 시간으로 나눠 가지고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근무 시간이 얼마가 들 건지, 그리고 6번에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곱하고, 그죠? 그러면 근무 시간이 산출이 될 거고, 7번에 시간당 임금, 임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곱하면 내년도에 농비 예산이 9번에 나오게 된다. 농비 예산은 뭐 기말 재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죠? 서비스니까, 노동력이니까. 자, 4번에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이용해서 제조간접비 항목을 구분한다. 제조원가 명세서를 입수를 하고 변동 제조간접비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변동과 고정으로 한번 구분해 본다. 성격별로. 다음 페이지. 5번에 제조간접비 예산을 수립한다. 제조간접비 예산은 어떻게 수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접경비다 보니까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상개년거, 요걸 평균을 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개년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면 각 연도별 제조원가 명세서상 제조간접비 항목별 계상액을 포괄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나눠가지고 제조간접비 계정들의 매출액 대비 비중을 계산한다. 제조간접비 항목별로 매출액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를 한번 뽑아내 본다. 그래가지고 매출액 대비 비중의 3년간 평균을 계산을 하고 3년 동안 추세가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인지,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본다. 그래서 4번에 자기연도 목표 예산을 확인을 하고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가할 건지 증가율을 한번 뽑아본다. 그러면 그 증가율을 가지고 5번에 제조간접비 계정 중 최근 3개년 동안 매출액과 비슷하게 추세로 증가하는 그런 항목들은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차기연도 제조간접비를 예상을 한다. 6번에 제조간접비 계정 중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대비 비중이 등락을 보였던 계정들, 들쭉날쭉했던 거, 그런 계정들은 3년 동안 평균을 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 그리고 7번에 제조간접비 계정들 중 매출액 대비 비중의 최근 3년 동안의 추세가 지속 가능한 계정들은, 매출액과 유사하게 가는 것들은 매출액 대비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을 해가지고 산출을 한다. 8번에
제조관접비 계정들 중 매출액 대비 비중의 최근 3년 동안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들은 연평균 감소율을 좀 뽑아내가지고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좀 한다. 물론 이건 조금 위험한 감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든. 그죠? 제조관접비도 비용이니까 증가율을 반영을 하는 거는 쉽지만 감소율을 반영한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인식을 할 거야, 아마. 됐죠?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9번에 제조관접비 계정들 중에 차기 연도에 발생할 비용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이미 계산이 다 된다고. 그리고 임차료, 변동이 없는 한, 리스료, 변동이 없는 한. 연구개발비는 직접 계산한 비용 규모 금액을 산출한다 돼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그냥 내년에 얼마를 투자하자 라고 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려버린다고. 그럼 그 금액 그대로 제조관접비로 해서 산출을 한다. 그죠? 다 했네요. 교수 학습방법 이런 거 배웠고, 평가도 배웠고. 자, 이제 학습 3회 간접 부문 예산 수립하기로 갑니다. 자, 봐봐. 여기 봐봐. 학습 1회 판매 부분 예산 수립했다고 해. 몇 개 찍어낼 건지, 그거에 따른 목표 매출액. 생산 부분 예산 수립한다고. 그죠? 몇 개 팔 건지 했으니까 몇 개 찍어낼 건지, 몇 개 찍어내고 기말적으로 남겨두려면 몇 개를 사와야 되는지. 그죠? 몇 개를 사와야 되는지. 그 원재료. 그죠? 이제 간접 부문 예산 수립한다고. 제조간접비 얘기하는 거야. 제조간접비 생산 부분의 예산을 수립하고 나니까 이제 간접 부문은 뭔데? 판관비 얘기하는 거야. 판관비. 경영부서들 있잖아. 경영부서들도 비용이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수립해보자. 그 얘기예요. 많이 안 할 거라 했는데, 그죠? 시간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네요. 자, 필요 지식 돼 있죠? 필요 지식은 다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미 4학년이니까, 3학년 때까지 다 필요 지식은 다 습득을 했다. 기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기업의 핵심적인 활동은 생산, 판매, 관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접 부분이라고, 그죠? 행정 사무 부분을 간접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간접 부분이란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자, 판관비가 대표적이다. 기업 부문을 제품 생산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따라 직접과 간접 부분으로 구분하듯, 기업에서 발생하는 원가 또한 제품 생산과의 관련성에 따라 제조원가 혹은 관련이 없는 비제조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원가는 그 다음 줄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로 구성이 된다. 제조원가는 주로 공장 제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다. 반면에 비제조원가는 제품 제조 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가다. 주로 판매 부분과 관리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의 판관비로 분류가 된다. 판매비는 제품 판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상품, 제품, 용역,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판매원의 급여야 생산직의 급여가 아니라 그리고 포장, 운반비, 광고 선전비 이런 게 있다. 관리비는 관리부서에서 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급여, 사무직 직원, 현장 직원 말고 복리후생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세금과 원가 이런 것들이 있다. 세금과 원가는 세금과 공과금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박스 3번에 간접 부분의 예산 편성. 간접 부분의 예산은 예산 기간 동안에 판관비 활동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관비에 대한 예산을 의미한다. 간접 부분의 예산을 용이하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제조 간접비처럼 원가 행태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변동과 고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동 판관비와 고정 판관비로 구분할 수가 있다. 원가 행태란 생산 설비의 이용 정도나 활동 수준 변화에 따라 총 원가의 발생액이 일정한 형태로 변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원가는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과 고정 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변동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원가고, 고정 원가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원가를 얘기한다. 그죠?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조업도 수준이에요. 볼륨. 요건 코스트예요. 원가 발생되는 거. 자, 요렇게 간다.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잘못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간다.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가가 계속 증가한다. 이게 변동원가지. 그런데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고정비지. 제조간접비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판관비도 이런 형태로 구분한다. 이 구분을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한다. 행태에 따른 분류. 행태에 따른 분류. 자, 계속 읽을게요. 기업이 원가 행태에 따라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는 이유는 경영계획과 통제 목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통제 가능하지만 이건 통제 불가능하지. 물론 이것도 통제할 수 있겠지. 줄일 수 있겠지만. 그죠? 일반적으로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같이 변동을 하고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그죠? 자, 간접부문 예산이란 제품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매 일반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다양한 예산을 집계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본사, 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라는 걸 기획팀에서 다 집계한다 그 얘기예요. 집계한 것으로서 예산 기간 동안 제품의 제조활동 이외의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종합한 것을 의미한다. 간접 부분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경영자 재량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항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판관비 중에 광고 선점이나 연구개발비 등의 항목은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최적인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 판단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내년도 연구개발비 1을 쓸 건지 2억을 쓸 건지 뭐가 합리적인 건데 판단 못한다 그 얘기예요. 물론 기획팀에서 기획안을 올릴 때 관련되는 근거자료, 백데이터를 많이 해서 올리겠죠. 그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냥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자, 판매량 증감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판매 관련 항목들은 이미 설정된 판매 예산을 토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한다. 반면에 판매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등의 고정 판매관비는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판매비에 대한 예산은 자사나 경쟁사의 판매 정책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동을 하거든. 시대가 급변하니까. 따라서 과거의 실적, 과거의 판관비가 이 정도 들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들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판촉 활동을 뭘 할 건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안 짠다. 예산을 안 짠다는 얘기가 뭔데 과거 자료를 반영을 하는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 예산을 짠다. 0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작년에 예산이 요 정도였는데 실적이 요 정도였다. 그럼 내년에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아예 시장 상황이 급변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을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0의 베이스에서 다시 짜간다. 이걸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0 기준 예산이라고 그러지. 읽어보자. 제로 베이스 예산이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평가하는 거야. 제로부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예산 제도로 연기중 예산이라고도 한다. 제로 베이스 예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 경영 계획의 개선에 유용성을 제공한다. 장점만 적혀 있죠. 단점은 뭐겠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인력과 소요되는 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쨌든 취지 자체는 좋다. 취지 자체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박스 4번에 간접 부문 예산 편성의 절차 및 목적 되어 있죠. 간접 부문의 예산 편성 목적은 기업이 설정한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추정하기 위함이다. 변동 판관비는 기업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증가할 때 총액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반면에 고정비 형태인 판관비는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는 항목이다. 변동 판관비는 일반적으로 수도 강렬비, 수선비, 포장비, 외주 가공비, 지급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고 고정 판관비에는 광고 선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등을 포함을 한다더라. 일반적으로. 자, 간접 부문 예산 편성의 절차는 과거에 발생한 실제 판관비 항목의 집계로부터 시작이 된다. 전기에 발생한 실제 판관비 자료를 토대로 생산량 및 판매량 수준의 변동,
물가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단기의 간접 부분 예산 편성에 고려해야 된다. 자, 간접 부분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돼 있죠. 그죠? 비용의 계상 시점으로 돼 있죠. 모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현금 수익과 지출에 관계없이 발생한 올해 편성을 하며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는다. 현금주의 형태로 계상을 한다 그 얘기예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형태로 계상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괄호 2번에 편성 단위, 이거 건너뛰고, 괄호 3번에 예산 편성 지침 사례를 한번 보자. 생산 및 판매 관련 비용은 몇 년도 예상 실적 대비 실질적 절감 목표를 반영해서 작성을 한다. 판관비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고. 왜?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럼 회사에서 비용을 절감을 해가지고 손익을 좀 더 많이 내고 싶을 때 판관비를 쪼아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절감 목표라는 걸 짜오라고 그래요. 작년에 판관비 예산 중에 실적이 이랬는데 내년에는 몇 프로 절감을 하겠다. 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판관비의 2월 조기 집행은 분기 내 가능함을 감안하여 월별로 정확하게 작성을 한다. 판관비도 예산 짤 때 월별로 작성을 해야 돼. 월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판관비는 생산량, 조업도 수준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1월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2월에 발생할 수도 있고 2월에 예상을 잡았는데 4월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작성을 한다. 그래도 월별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놔야 나중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뭐 그 정도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수도광열비, 물세, 전기세 이런 거, 인상률과 에너지 절감 계획을 반영해서 작성해야 한다. 그죠?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나 물이 많이 필요하며 물 많이 쓰고 전기 많이 쓰고 전기세 많이 내고 물세 많이 내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큰 기업체들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거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물을 이만큼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과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 회사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에너지 절감하자고 난리더라. 여름 되면 상인들이 에어컨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는다더라. 왜? 손님들 유치하기 위해서 문 닫아 놓을 수는 없잖아. 장사하는 가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피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만큼 절감하고 있다 하더라. 그걸 기업의 홍보 목적으로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예. 절감 계획을 반영해서 작성한다. 회의비, 식대, 접대비는 주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한다. 일반적으로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팀에서 식비는 이런 거는 총무팀에서 그리고 접대비는 영업팀에서 얼마만큼 접대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건지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편성해 온다. 자, 제조 부분과 간접 부분을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간접 부분 예산을 명확하게 편성을 하고 그죠? 어쩌고 저쩌고 한다더라.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넘어갑니다. 자, 간접 부분 예산 편성 전략 수립하기 돼 있죠. 그죠? 여기도 안전 유의사항을 한번 볼게. 제조 부분과 간접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각 부분에서 발생시키는 원가 항목을 분류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된다. 제조원가 명세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제조원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판관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긴 해.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건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걸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봐봐. 제조원가에 포함되는지 판관비에 포함되는지 구분이 모호해가지고 임의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판단을 잘못했대. 다시 얘기하면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건데 판관비로 처리했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거는 제품의 원가가 되는 거거든. 그 제품의 원가는 팔려나갔을 때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계산이 된다고. 근데 물건이 아직 안 팔려나갔대. 그러면 비용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판관비 처리해가지고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했대. 세법에서는 단기의 비용이냐 전년도의 비용이냐 내년도의 비용이냐 이걸 손익의 귀속시기라 그래. 여러분들 법인세법 다 공부해왔죠? 입금과 손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 귀속 시기를 굉장히 많이 따진다고. 아, 교수님
어차피 100만 원 비용 들 거, 올해 비용이 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년에 비용이 든대요. 그럼 올해 뭐 비용이나 내년에 비용이나 결국에는 세부담 차이에서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올해 비용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올해의 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이. 내년에 비용으로 안 잡았다는 얘기는 내년에 세부담이 증가되겠지. 그럼 올해 세부담 줄어든 거, 내년에 세부담이 늘어난 거, 두 개념을 합치면 퉁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세법은. 올해에 비용을 더 많이 잡아가지고 세금이 줄어들었으면 과세를 하고 추징을 하고 가산세도 때려요. 가산세도. 그럼 내년은요? 내년은 직접 회사에서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퉁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익의 귀속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조원가냐 판관비냐에 따라 가지고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물론 올해 팔아버렸으면 제조원가든 판관비든 올해 경비로 처리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달라져요. 그죠? 그죠? 매출총이익률이 달라진다고. 매출총이익률 잘못 얘기했다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게 매출총이익이지. 거기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고 매출총이익률이 달라진다고. 됐나요? 그러면 세법적으로는 별로 문제 없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부가율이라는 게 달라진다고. 그러면 추징이 나올 수가 있어. 추징이. 그래서 이 손익귀속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굉장히. 무슨 얘기하다 그랬는데 원가가 발생됐는데 이게 제품의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건지 판관비를 구성하는 건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구분을 확실히 잘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귀속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됐네. 자, 이제 밑에 수행 순서 한번 봅시다. 자, 간접 부분에서 발생하는 예산 항목을 파악한다.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제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간접 부분을 파악한다. 제조원가와 판관비를 구분한다. 2번에 간접 부분에서 발생하는 예산 항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한다. 고정판관비, 변동판관비 이렇게. 1번에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증가, 감소하는 비용 항목이 무엇인지를 항목별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2번에 그 증가나 감소시키는 유발 요인, 동인이 뭔지, 원인이 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3번에 판매량,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자, 이제 박스 4번에 간접 부분 예산 편성 전략을 수립한다 돼 있죠. 모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 아까랑 똑같네. 2번에 예산 편성 단위는 비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단위별로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 3번에 부분 단위로 편성하고 공통 부분은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 4번에 집행부서와 총괄부서가 다른 경우의 예산, 즉 기능 예산은 주관부서가 주관한다. 편성지 지금 사례돼 있죠. 그죠? 아까랑 똑같은 건데. 그죠? 아까랑 똑같은 거네요. 생략할게요. 자, 박스 4번에 간접 부분 예산 편성 절차를 수행한다. 전 부서는 해당 부서의 소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관리부서에 통보를 하고, 예산관리부서는 각 부서의 예산을 종합, 심의, 조정해서 사부 기획팀에서 통보를 한다. 그죠? 그리고 전 부서는 해당 부서의 소유 예산 편성 시 발생되고 있는 비용 항목 및 예산 비용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변동비와 고정으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4번에 기획팀은 예산 편성을 할 때 개정 항목별로 부서별로 작성을 하고 상세히 산출 근거를 백데이터로 삼아야 된다. 그죠? 첨부를 해야 된다. 됐죠?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하고 다음 이제 3-2의 간접 부분 예산 수립돼 있는데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몇 장 안 됩니다. 잠깐 끊었다가 마무리 이거 하고 오늘 강의는 끝마치는 걸로 하죠. 잠깐 끊었다가 하시죠.